1748년 어느 봄날, 일본 에도의 거리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길가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고, 어린아이를 목말 태운 아버지도 있었고, 지붕 위에 올라가 목을 빼고 내려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이 기다리던 건 외국 군대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깃발을 앞세우고 악기를 울리며 걸어오는 조선의 사절단이었거든요. 마을 위에서 고개를 부리는 무인이 지나가면 환호성이 터졌고, 붓을 든 선비가 지나가면 일본의 학자들이 그 뒤를 따라붙으며 시 한 수를 청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던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평화의 행렬이 25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달빛 역사에서는 그 기나긴 동행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년에 걸친 전쟁은 조선 땅을 폐허로 만들었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깊은 적개심만 남았습니다.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다시는 일본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게 당연했죠. 그런데 일본 쪽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를 새로 차지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에야스는 흥미롭게도 조선 침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야스는 막 권력을 잡은 상태였고, 1615년 오사카 전투 전까지는 도요토미 잔존 세력을 완전히 누르지 못한 불안정한 처지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쓰시마번을 통해 조선에 손을 내밉니다. 화친을 청한다고요. 조선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원수와 다름없는 일본과 손을 잡는 게 달가울 리 없었지만, 북쪽에서는 후금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후방의 일본과 계속 척을 쥐고 있을 여유가 없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전쟁통에 끌려간 수만 명의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결국 조선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아직 일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뜻에서 정식 외교사절이 아니라 회답하고 포로를 데려온다는 의미의 회답 겸 쇠환사라는 이름으로 사절단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1607년 첫 번째 사절단이 바다를 건넙니다. 이름은 회답 겸 쇠환사였지만 사람들은 이 행렬을 단순한 외교 임무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절박한 사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각지에 흩어진 조선인 포로들을 찾아내 고향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죠. 전쟁 중 끌려간 조선인은 수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도공, 농민, 학자, 아이들까지 가리지 않고 잡혀갔고, 그들은 일본 각지의 영주들 밑에서 노예처럼 부려지거나 혹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절단은 일본 곳곳을 돌며 이들을 찾아 나섰고, 자유를 되찾고 싶어하는 이들을 배에 태워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돌아오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미 일본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새로운 삶을 꾸린 이들도 많았거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지금 이곳에서의 현실 사이에서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십수년 만에 가족을 만나러 배에 올랐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키며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1607년, 1617년, 1624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회답 겸 쇠환사가 파견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여전히 이들을 정식 통신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통신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믿음을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아직 일본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전쟁의 상처가 그만큼 깊었다는 증거겠죠. 상황이 바뀐 건 1636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절단은 비로소 통신사라는 이름을 되찾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요?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기울고 청나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었던 중화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과 일본 모두 이 격변 속에서 새로운 안정감이 필요했습니다. 청나라라는 공통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 나라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셈이죠. 그렇게 1636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처음 3번의 회답 겸 쇄환사까지 합치면 총 15차례. 따로 떼어서 보면 통신사라는 이름으로는 12번이었어요. 약 2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나라는 단 한 번도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이렇게 오랜 평화가 이어진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사절단의 명목상 목적이었어요. 1636년부터 1811년까지 9번의 통신사는 대부분 새로운 쇼군이 취임할 때마다 그 취임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파견됐습니다. 일본 막부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이웃나라가 자신의 새 통치자를 인정하고 축하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정통성의 증거였거든요. 조선은 그 점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실제로 통신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번 떠날 때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4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함께 움직였어요. 정사와 부사, 종사관이라는 3사가 사절단의 대표였고 그 아래로 통역을 맡은 역관, 문서를 작성하는 제술관, 그림을 그리는 화원, 그리고 말 위에서 고개를 펼치는 마상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행렬이 부산을 떠나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까지 가는 여정은 짧게는 6달, 길게는 거의 1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스시마에 도착한 뒤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일본 본토의 해안을 따라 이동했고 마지막에는 육로로 에도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행렬을 맞이하는 일본 쪽 분위기가 흥미롭습니다.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일본 각번의 영주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접대를 준비해야 했어요. 숙소를 새로 단장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행렬을 호위할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일본 전체가 이 사절단 하나를 맞이하기 위해 들썩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구경 나온 일본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큰 행사를 보러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통신사 행렬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길목에 자리를 잡았어요. 화려한 의장과 깃발, 이국적인 음악과 의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볼거리였던 겁니다. 평범한 일본 백성들에게 조선 통신사는 어쩌면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진귀한 구경거리였던 셈이에요. 통신사 행렬 안에서도 특히 인기가 높았던 건 마상제였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몸을 거꾸로 세우거나 말 등에 서서 균형을 잡거나 2마리 말 위를 오가는 묘기를 부리는 무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등장하면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막부조차 이 마상제를 별도로 청하여 따로 공연을 시킬 정도였으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통신사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필담 창화였어요. 조선의 문인과 일본의 학자들이 한자로 글을 써가며 대화를 나누고 시를 지어 주고받는 문화 교류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한문이라는 공통의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소통이었죠. 이 필담 창화의 인기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통신사가 머무는 객사마다 일본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조선 문인 한 사람과 글 한 줄이라도 나누기 위해 먼 지방에서부터 찾아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목판 인쇄를 이용한 출판업이 한창 발달하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오간 필담과 시문들이 책으로 엮여 상업적으로 출판되기까지 했어요. 조선 선비의 글씨 한 점, 시 한 수가 일본에서는 귀한 수집품이 됐던 겁니다. 특히 야마구치 지역에서는 1711년 통신사 때부터 번 차원에서 학자를 동원해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따로 책으로 묶어 출판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지한 학문적 교류의 장이었다는 뜻이죠. 칼을 맞대던 두 나라가 이제는 붓을 맞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통신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담긴 한 번의 사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763년 영조 39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또 한 번의 통신사가 꾸려졌어요. 이해가 개미년이었기 때문에 후대에는 이를 개미통신사라고 부릅니다. 정사로 뽑힌 인물은 조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정사로 내정됐던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옥사에 연루되어 자격을 잃었고 그 다음으로 거론된 인물도 노모를 핑계로 사양하면서 결국 동네 부사와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며 일본과의 교섭 경험을 쌓아온 조엄에게 자리가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연히 떠밀리듯 맡게 된 사행이었지만 이 여정은 훗날 역사에 깊은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1763년 8월 조엄을 비롯한 사절단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사절단은 쓰시마에 들렀는데 거기서 조엄의 눈에 들어온 작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가뭄에도 비교적 강하며 무엇보다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구황작물이었죠. 조엄은 이 종자를 조선으로 가져가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당시 조선은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보리나 쌀 농사가 흉작이면 그대로 굶주림으로 이어지던 시대에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작물 하나가 절실했어요. 조엄은 사절단의 공식 임무와는 별개로 이 작은 종자 하나를 조선 땅에 심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외교 사절의 임무 너머에서 백성을 향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개미통신사의 여정은 1763년 8월부터 1764년 7월까지 무려 300일 가까이 이어진 대장정이었습니다. 에도에서 국서를 전달하고 쇼군의 답서를 받는 공식 일정을 무사히 마친 사절단은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귀국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1764년 4월 5일 사절단은 오사카에 도착해 니시 혼간지라는 절에 묵게 됩니다. 이 절은 1000명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사찰이었고 통신사가 여러 차례 숙소로 이용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한 다음 날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사절단의 도훈도, 그러니까 행렬을 지휘하는 무관이었던 최천종이라는 인물의 거울이 분실된 거예요. 최천종은 이 거울을 일본인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의심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일본 쪽 통역 인력들을 거칠게 추궁했던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듯 보였던 거울 하나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1764년 4월 7일 새벽, 숙소 안에서 단발마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가 보니 최천종이 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일본인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 도망갔다고요.
그러고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최천종은 죽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란 일을 하다 죽는 거라면 한이 없겠지만 아무 까닭 없이 일본인 손에 죽게 되니 너무나 원통하다고요. 외교 임무를 수행하던 사절단원이 타국당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쓰시마 출신의 통역관 스즈키 덴조라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거울 분실 사건으로 최천종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던 그가 앙심을 품고 한밤중에 숙소에 잠입해 벌인 일이었어요. 정사 조음을 비롯한 3사는 격분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통신사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도발로 받아들여졌거든요. 흥미롭게도 사건 직후 쓰시마 쪽의 태도는 사절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범인 체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선 측과 달리 쓰시마 쪽은 처음에 이 사건을 최천종의 자살이나 조선인들 내부의 다툼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외교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겠죠. 사행단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범인 스즈키 덴조는 4월 18일 체포됐고 5월 2일 처형됩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 사절단은 쓰시마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됐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막부에서 파견된 숙녀들이 은밀히 3사를 찾아와 쓰시마 번주에게는 비밀로 하고 사건에 대한 속내를 듣고 싶다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3사는 이 요청을 여러 차례 거듭댔음에도 끝내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쓰시마에 대한 불신이 컸다 해도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실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게 바로 쓰시마였기 때문입니다. 막부의 손을 들어주고 쓰시마를 곤경에 빠뜨리는 순간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외교 채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울분과 국가 간 관계의 안정, 그 사이에서 3사는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250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웠던 셈이죠. 그리고 1764년 7월 사절단은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오사카의 비극을 가슴에 묻은 채로요. 그런데 조엄이 가져온 고구마 종자는 무사히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후 이 작물은 흉년마다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는 구황작물로 자리 잡게 돼요. 누군가는 이 사행에서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이 사행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같은 여정 안에 비극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던 거예요. 개미통신사 이후로도 통신사 파견은 계속 논의됐지만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막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졌고 거대한 행렬을 접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졌거든요. 조선 역시 내부적으로 여러 정치적 변동을 겪으며 대규모 사절단을 꾸리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1811년 마지막 통신사가 파견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절단은 더 이상 에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스시마의 이즈하라에서 일본 측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임무를 대신했어요. 이를 두고 역지통신, 즉 장소를 바꿔서 진행하는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400명이 넘는 행렬이 일본 본토 깊숙이까지 들어가 환대를 받던 시절은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정확히 헤아리면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은 모두 12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사이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고 양국은 평화롭게 공존했어요. 동아시아 전체로 봐도 이 정도로 안정된 양국 관계가 오래 유지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1811년을 끝으로 통신사라는 제도 자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조선이 다시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는 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수신사라는 이름으로였어요.
그때는 이미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통신사가 남긴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교 문서와 여정 기록, 시문과 그림, 일본 측이 만든 환영 병통과 판화까지 모두 합쳐 100여 건, 300점이 넘는 자료가 한일 양국에 남아 있어요. 2017년 10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함께 신청한 이 조선 통신사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식 등재됩니다.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함께 등재된 흔치 않은 사례였어요. 지금도 부산과 스시마를 비롯한 통신사 연고지에서는 매년 그 행렬을 재현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옛 사절단의 행렬을 그대로 재현하며 거리를 행진하고 양국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250년 전 칼날 위에서 시작된 화해가 지금은 시민들의 발걸음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 달빛 역사에서는 조선 통신사의 250년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전쟁 직후의 깊은 불신에서 시작해 포로를 찾아 헤매던 회답 겸쇠 환사, 400명의 행렬과 마상제, 붓으로 나는 우정인 필담 창화, 그리고 거울 하나로 시작된 오사카의 비극까지요. 생각해보면 통신사의 역사는 화려한 외교 행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평화를 선택한 두 나라의 결단이었고, 칼을 맞댔던 자리에 붓을 맞대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조엄처럼 백성을 위해 작은 씨앗 하나를 품에 안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최천종처럼 끝내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다는 때로 두 나라를 갈라놓는 경계였지만 250년 동안은 오히려 평화를 실어나르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오갔던 시 한 수, 글 한 줄, 그리고 종자 한 톨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닿아 있다고 생각하면 역사라는 게 참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달빛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